시사인터뷰 오늘 듣고 계신 시각 8시 7분 40초 지나고 있습니다. 정치와 또 국민의힘 당내 현안에 대해서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스튜디오에 직접 안 나오셨고 전화 연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순천만병원의 남자 천하람입니다. 네, 오늘은 왜 전화 연결로 하시게 된 건가요? 오늘 서울에 좀 일정이 있어가지고요. 네. 그래서 좀 오늘 서울 쪽 올라와 있습니다. 예. 일을 급하게 보셔야 돼서 오늘은 네. 불가피하게 이제 전화 연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발언 있었습니다. 정치권이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수능 발언하고 바로 프랑스 그리고 베트남으로 떠났습니다. 킬러 문항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 대통령이 발언한 내용 자체가 그렇게 틀린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저는 시기적으로 별로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올해 수능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인데 네. 올해 수능 지금 이제 한 150여 일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수능 같은 경우에는 뭔가 불확실성이 생기게 되면은 이 입시 컨설팅 하는 분들이 오히려 득을 봅니다. 그래서 네, 조금 그런 면에서 시기 면에서 예를 들면 이런 어떤 수능에 관한 화두를 던지면서 내년도 수능이나 아니면 내후년도 수능부터 우리가 좀 이런 부분 바로잡아 가겠다라는 식으로 좀 차근차근 접근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발언 자체는 공공교육 내에서 나오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그 전에 정권에서도 다 얘기가 나왔었던 얘기였었고. 네, 당연한 얘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잘 지적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특정 교과서에 있는 내용만을 출제해라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가지고 습득할 수 있는 어떤 지식이나 수학 능력의 범위 내에서 그걸 하라라는 거는 상식적인 얘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고자 한 발언으로 이제 여권에서는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실제 그럴 겁니다. 취지 자체는 사교육비를 좀 경감하자라는 것일 것이고, 근데 이게 이제 수능이 그러면 지금 사교육비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냐?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좀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저도 이제 고3 학부모를 둔 그 수험생 부모들을 얘기 들어보면 요새 이제 몇백억을 버는 인강 강사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오히려 인터넷 강의는 부담이 별로 크지 않다는 거예요. 네. 연간 회원권 같은 거를 끊어서 쓰게 되면은 몇백만 원대 정도 수준으로 심지어 싼 곳들은 수십만 원의 수준으로 들을 수 있는 인터넷 강의들이 많이 있거든요. 오히려 비싼 거는 입시 컨설팅이 비싸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너무 복잡한 이 입시 전형들을 좀 단순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면 사실은 요즘은 영어 유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초등학교의 그 저학년 내지는 고학년까지도 사교육비 부담이 더 심한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최근에는 초등학생 의대반 이런 것까지 개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수능의 어떤 특정 어려운 고난이도 문제 한두 가지를 가지고 사교육비 경감을 논하기에는 이거는 사실은 훨씬 더 복잡한 문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수능을 통해서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수능을 통해서 의대를 가려고 하다 보면은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그쪽을 목표로 하게 되잖아요. 아니면 다른 곳을 과를 목표로 한다거나 대학을 목표로 하게 되면 그때부터 준비를 하게 되기 때문에 수능은 어떤 통과의 장치로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근데 그 수능에 특히나 킬러 콘텐츠, 킬러 문항을 가지고 얘기를 해버리다 보니까 지금 혼란이 와버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이렇게 해가지고 수능이 만약에 물수능이 되면 쉬운 수능이 되면 변별력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각 그렇습니다. 대학마다 다들 대학도 어떤 장치를 원할 것이고 그리고 수험생이나 학부모들도 이걸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더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수험생들 입장에서도 차라리 어려운 수능이 낫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정확히 원하는 거는 쉬운 수능이냐 어려운 수능이냐가 아니라 실력에 맞춰서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는, 그러니까 변별력이 충실한 수능을 원한다라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열심히 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했는데 뭐 사실은 평상시 실력이 본인보다 떨어지는 학생과 비슷한 점수가 나오는 걸 뭐 누가 원하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적절한 변별력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조금 더 큰 틀에서 우리가 이걸 살펴보면 이게 결국 사실은 다 의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법대가 있을 때는 뭐 서울법대나 뭐 이런 데를 줄 세우기 논란도 있었습니다만은, 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인 의대가 아닌 이공계의 어떤 진학 뭐 어떤 진학 의향이나 어떤 그 진로에 있어가지고의 선택 뭐 좀 사항 이런 것들이 좀 더 풍부했다면은 한두 점 차이로 내가 의대 못 가가지고 꼭 재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회 풍토가 좀 누그러졌을 거예요. 네. 사실 우리가 1년에 국가 R&D 예산을 4.5조 가까이 쓰는데 이걸 가지고 사실 우리 이공계 인재들의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처우 문제 같은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면 내가 뭐 꼭 의대를 정말 의사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의사가 돼야 돈 잘 벌고 어떤 안정적인 삶을 사니까 내가 거기 가겠다라고 한 수요를 일정 부분 좀 분산시켜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어떤 제도를 갖고 가더라도 1년에 3,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의대 들어가려고 또 결국 줄서기 경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시대별로 보면 어떨 때는 법대를 선호했고 또 어떨 때는 의대, 또 어떨 때는 또 엔지니어를 포함한 이공계를 또 선호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적절하게 좀 분산이 되면 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한쪽으로 너무 지금 치우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완전히 없을 수야 없겠죠. 우리가 네. 이제 뭐 어느 정도의 경쟁이 있고 또 거기서 줄 서는 게 있고 한데 이제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는 참 이게 어려운 것이 미국과 다르게 대학 숫자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선망이 되는 명문대 숫자가 많을 수 없는 구조죠. 그러니까 미국 같으면 예를 들면 뭐 내가 하버드를 가고 싶었는데 예일을 붙었다고 해서 재수하고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최상위권 대학 그룹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는 어디를 가더라도 이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딱 뭔가 이렇게 서열 자체가 굉장히 촘촘하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뭐 교육 문제는 언제나 또 어느 때나 머리가 좀 아픈 게 아닌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좀 풀리지 않는 숙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사회 구조의 문제죠. 네. 자, 다음으로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대표가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각자 좀 평가를 좀 해볼까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 특권 포기를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진작 하시지 그랬나 이런 생각이 절로 들죠. 진작 하시 그러셨냐? 네. 아니 저는 이제 그러니까 뭐 김기현, 이재명 대표 두 분의 연설을 들으면서 당 대표 정도쯤 되면은 대선 후보군 아니겠습니까? 네. 원래 큰 정치인이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실제 대선 후보였고 지금도 대선 후보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계시는 분인데 참 수준이 별게 없다. 이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여야의 어떤 대표 주자라고 할 만한 분들인가라는 면에서 참 아쉬웠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참 당대표를 괜히 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불체포 특권 포기는 어찌 보면 뭐 나름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하나의 깜짝 카드였는데 근데 그게 당장 그럼 진작 하시지 왜 이런 생각이 절로 들기 때문에 좀 저는 오히려 좀 부적절했고 차라리 그냥 다음번에 본인이나 아니면 자당의 국회의원에 대해서 어떤 체포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우리가 당론으로 이거 그냥 가결시키자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갔으면 되는데 네. 오히려 미리 이걸 던지는 것 자체가 또 뭐 나름의 어떤 정치적인 본인의 어떤 방탄 논란 뭐 이런 부분과 연결이 돼서 저는 그다지 자연스럽다고 생각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의원 정수 10% 감축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의원 정수 감축에 애당초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좀 박하게 평가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의원 수를 줄이면은요, 네. 의대 정원 줄이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의대 정원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의사들은 좋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도 숫자가 줄어들면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가지는 권한과 어떤 뭐랄까요, 특혜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게 이제 그냥 국민들이 정치인들 싫어하는 거를 이용해가지고 정치인들이 더 잘 살도록 하자는 건데, 이거는 좀 국민들을 저는 좀 속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얘기가 저는 별로 그다지 어떤 호소력이 없는 게 10% 줄이는 거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나머지 90%의 국회의원들의 수준이나 아니면 어떤 그 국회의 어떤 토론의 수준 이런 것들을 올릴 방안은 고민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당 내에서도 다양한 논쟁이나 토론이 나오도록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줄 세우기 하고 조금이라도 튀어나오려고 한 사람 있으면은 이렇게 억누르고 이런 정치 문화를 유지하면서 국회의원이 300명이든 270명이든 사실 국민의 삶이 뭐가 더 나아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근본적인 고민 없이 국회의원 숫자 줄이자, 이거는 저는 좀 하나마나한 얘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하나마나한 얘기라고 하셨는데 불체포 특권 포기라든가 의원 정수 10% 감축 모두 다 국회에서 통과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불체포 특권 포기 물론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불체포 특권 포기 정도는 당론으로 정하면 할 수는 있을 것이고요. 네. 지금 또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들어오면 무조건 체포 동의안에 가결된 걸로 처리하자라고 하는 법안도 올라가 있기 때문에 네. 민주당에서 의지만 있다면은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김기현 대표 얘기는 아직 소수당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총선 이전에 실현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당론으로 하면 모두가 다 개인적인 의견은 내지 않아도 그냥 다 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네,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원들 한 분 한 분의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는데, 네. 그걸 과연 이걸 다 설득해서 갈 수 있는 건지, 불체포 특권 역시 또 의원 정수 10% 감축 역시 모든 게 다 가능한 건지가 듣고 나서도 이게 가능한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쭤본 거였습니다. 내가 봤을 때도 그냥 어떻게 보면은 화두를 던지신 거겠죠.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어떤 방탄 프레임을 좀 깨보자라는 취지일 거고, 네.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그 여론조사 하면은 높게 나올 겁니다. 찬성이. 국민들은 이제 특히 비례대표 없애고 이런 거 좋아하시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통해서 조금 국민들께 인기 있는 주제를 한번 던져가지고 분위기 반전을 좀 해보자, 그런 취지 아니겠나. 근데 실현 가능성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특히 김기현 대표의 제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민주당에서 이제 혁신위원장으로 김은경 씨를 선임을 했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슬아슬하게 그 비명과 친명이 붙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심지어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심리적 분당 상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러면 이 비명계에서 혁신위를 받는다라는 거는 좀 비명계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비명계는 원래 원하는 거는 이재명 대표가 퇴진하고 비대위로 가자는 건데 약간 혁신위로 절충을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혁신위가 그냥 친명 스탠스로 가면서 이재명 대표 시간만 벌어주는 식으로 간다면은 비명계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걸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지금 진행되는 걸 보면 혁신위원들 구성도 그렇고 또 혁신위원장이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이제 내놓는 일성도 그렇고 조금 친명 스탠스에 가까운 거 아니냐, 결국 혁신위가 별다른 혁신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앞으로 점점 더 커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조금은 낙관적으로 보지는 않으시네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그 민주당 내 비명계 의원들은 실제 퇴진을 아예 대놓고 얘기하시는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도 있고 비대위로 가야 된다 애초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렵사리 절충을 해놨는데 이 혁신위가 그냥 말로만 혁신이다라고 하면 비명계들 입장에서는 참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아무튼 앞으로 비명계 의원들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겁니다.
당 대표로부터 그러면 자유롭게 나와서 쇄신안을 발표하기는 힘들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이게 좀 우스운 것이 네. 쇄신의 방향이 너무 동상이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명계 의원들이 생각하는 쇄신은 이재명 대표를 거의 내보내는 것 비슷한 수준의 네. 이재명 대표의 공천 권한을 사실상 거의 박탈하는 수준으로 혁신위가 좀 그 그립을 세게 잡고 가야 된다라는 것이고, 반대로 친명계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당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한다라는 어떤 명목으로 당원들의 입김을 더 강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서로 생각하는 쇄신이나 혁신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러면 결국 혁신이가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뭐 반발이 어느 쪽에서든 튀어나올 겁니다.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네. 자, 그리고 최근에 국민의힘 지도부에 우리 지역 출신입니다. 김가람 최고위원이 합류를 했습니다. 네. 김가람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저는 김가람 최고위원 합류한 건 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국민의힘과의 네트워크가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주 전남에 지금 여당 소속 국회의원이 한 분도 안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우리 지역의 뭐 여러 이슈나 수건 사업을 좀 잘 또 중앙에 전달할 수 있는 우리 지역 출신의 최고위원이 나온 것은 뭐 저는 아주 반가운 일이다. 아주 잘 됐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김가람과 장해찬을 비교하신다면? 아니 저는 사실 두 분과 다 관계가 나름대로 원만하고요. 네. 그리고 특히 김가람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장해찬 최고위원처럼 매운맛은 아니고 또 이렇게 좀 두루두루 이렇게 잘 지내려고 노력하는 편이기 때문에 또 각자 자기가 맡은 역할들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난주에 김기현 당대표가 취임 이제 100일 맞았습니다. 100일 동안 김기현 당대표는 당을 잘 이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초반에 많이 흔들릴 때를 생각해 보면 좀 너무 박한평가인지 모르겠지만 자리를 지킨 것만으로 나름의 역할을 했다. 사실 초반에는 거의 무슨 여름을 못 넘기고 비대위 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당 안팎에서 공공연하게 나왔었습니다. 최고위원들 발언이 하루가 멀다 하고 폭탄처럼 터질 때였기 때문에. 근데 어찌됐든 그 시기를 넘겨왔고 제가 볼 때 그거는 국민의힘이 잘해서라기보다는 민주당 덕분입니다만은 그리고 나름대로 당을 안정화시켰다 이런 평가들도 일부 있는 걸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사실 김기현 대표가 취임하고 나서 특별히 어떤 적극적으로 뭘 하셨나를 생각해 보면 떠올리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지 않나. 그냥 어떻게 보면 조금 그래도 당을 좀 차분하게 이렇게 관리해 왔다. 약간 관리형 당대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정도로 평가할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김기현 대표가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을 만나자고 지금 얘기한다면 만나시겠습니까? 아니 만날 수야 당연히 있죠. 제가 몇 주 전에도 광주에서도 만나가지고 또 기아차도 같이 가고 예산정책 협의도 같이 하고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단순히 저를 만나고 말고 이런 게 아니라 저도 당연히 만나서 순천에 필요한 사업이든 전남에 필요한 일이든 뭐든 또 다 상의하고 또 필요한 거 요청하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당 운영이 전체적으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포용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다. 조금 어떤 실제 연포탕을 끓일 의향이 있으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거고 지금까지 그 의사가 안 나온다는 거는 약간 정치적인 레토릭에 가깝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연대를 하고 포용하고 탕평을 할 수 있는 제스처를 보여주면 만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으면 만남의 의미는 별로 없다라고 느껴지네요. 네, 만나서 밥 한 번 먹고 사진 하나 찍고 이게 사실은 실질적인 어떤 그 노선의 변화가 없다면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지는 저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네, 곧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과
정치 현안과 또 국민의힘 당내 현안까지 들어봤습니다.